네, 반갑습니다. 3월 6일 목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기대감이 좀 생기는 것 같죠? 네,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장 초반에는 그저 그랬습니다. 네, 상승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장 중반에 하락하는 모습 좀 보였는데 장 막판에 이제 상승 마감을 하게 되면서 다우지수가 1%대, 그 다음에 나스닥도 1.4%, S&P 500도 1.1% 이렇게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중반까지는 좀 그저 그런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얘기 나왔냐면 우리 시간으로 한 새벽 2시, 3시쯤 됐나요? 네, 그때 백악관에서 이제 캐나다 트럼프 쪽 이제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일단 좀 유예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검토 이야기가 나올 때 주가 조금씩 상승하다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갔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이 대부분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 좀 보여줬고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관세들도 조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왔죠.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작용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 오늘 추가 상승 세게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어제도 조금 상승하려는 움직임 보였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일단 대체적으로 다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영국만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세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유럽 시장도 나쁘지 않았고요. 네, 뭐 특이하게 뭐 부담될 만한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도 어제는 좀 올랐는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네, 대체적으로 이제 이 자동차 관련한 그런 부분들일 것 같다 생각되고 관세 관련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내용들. 자, 일단은 관세 쪽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자동차 관세 유예에 4월 만에 반등세를 보였다. 추가 관세 경감안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자, 이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네, 캐나다와 멕시코 25% 관세 폭격. 요 부분 하루 만에. 이게 요즘에 가장 큰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냥 하루 만에 그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된 건데, 하루 만에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너무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유예하겠다라고 일단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달 유예가 되고 나면 이제 4월 2일 날 시작된다고 하는 그런 그 상호 관세 이쪽 부분에 영향을 좀 받기 시작하겠죠. 자, 백악관이 추가 관세 면제 가능성을 열어놨다라는 부분도 생겨나면서 기대감이 좀 생겼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GM 제네럴 모터스가 7%대 상승했고요. 포드는 5%대, 마이크로소프트는 3%대, 엔비디아도 1%대.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된 모습이 됐죠. 지금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통해 들여오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1개월 동안 면제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관련 기업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한 달 면제를 줘서 경제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했다. 줬다 뺐었다 계속 이제 밀당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밀당 같은 그런 느낌이고 캐나다 총리하고 지금 한 50분 정도 통화하면서 마약 뭐 이런 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멕시코 등의 생산 기지를 둔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우려를 했었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제너럴 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 등 네, 이런 기업들 대표와 통화한 뒤에 유예를 시켜주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완성차 기업들은 일단 한 달 동안 25%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네, 왜냐면 이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통해서 들여오는 모든 자동차니까 미국 완성차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현대차, 기아차 이런 멕시코에 생산 기지가 있는 그런 기업들도 이제 수혜를 같이 보게 되는 내용이 좀 되는 겁니다. 자, 어제 연설에서 이 자동차 관련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얘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 뭐 이제 자동차의 다른 어떤 부흥 지금 트럼프가 이제 밀겠다고 얘기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자동차, 두 번째가 그
반도체였죠. AI 칩을 가장 강력한 제조국으로 만들겠다. 뭐 그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선이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도 이제 조선업의 어떤 부흥을 일으키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죠. 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것을 타겟으로 했냐면 전기차를 때리면서 가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어떤 뭐 보조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폐지해버리면서 이제 자동차가 잘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반도체는 이제 TSMC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조선이 문제인데, 조선 같은 경우도 이제 동맹국에게 이제 뭐예요? 그 제조, 군함 제조에 대한 부분들을 맡길 수 있도록 진행을 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은데 조선에서 한 가지 부분이 있겠죠. 자, 갖고 들어와서 만들어. 배를 니네 나라에서 만들지 말고 니네가 직접 와서 만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온 거라. 자,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후반부에 네, 우리가 가서 배를 만들어주고 기술 이전까지 다 해주고 그쪽 사람들을 고용하고 또 거기에 그쪽에서 생산되는 어떤 그 자재들을 네, 받아가지고 한다. 지금 당장이야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네, 이 이후에는 수주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러면은, 또 엿먹는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당장 회사들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나쁘진 않겠다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캐나다 총리와 50분간 통화하고 관세와 마약 진통제인 펜타닐의 단속 문제 이런 것들을 했었다. 그 다음에 멕시코 대통령과의 통화도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멕시코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품목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나섰죠. 그리고 멕시코도 이제 계속 이렇게 간다 그러면 우리도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와서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호관세라는 것을 시행하기 전에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인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야 너희들도 매겨 나도 매길게 또는 뭐 내가 매길 테니까 너희들도 매겨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이긴 할 텐데 상호관세를 통해서 똑같이 주고받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먼저 사전에 관세를 매긴다 어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호관세라는 부분들이 오기 전에 시행되기 전에 이제 이런 어떤 타협점을 많이 끌어내기 위한 모습이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사실 상호관세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FTA를 통해 가지고 거의 뭐 무관세 정책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자동차니 뭐 반도체니 뭐 이런 것들 뭐 큰일 날 것 같이 생각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미국이 먼저 때리고 들어온다거나 지금 현재 미국산 자동차 이런 것들 들어올 때 이제 저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가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에 대한 그 협정이 좀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네 그렇게까지 큰 문제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큰 문제였던 건 뭐냐면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캐나다 뭐 멕시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자동차 품목이지만 다른 쪽도 경감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다면 괜찮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크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우리나라는 이제 방위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 특별한 내용은 이제 관세가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잠잠해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그럼 지수가 또 그 사이 통해서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 네. 자, 그런 형태고요. 전체적으로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들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관세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소들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다 판단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철강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포함이 되겠죠. 네, 철강도 지금 저거 한다고 그랬죠. 중국 철강 의존도 낮추려면 뭐 이 후판 협상 당사자들 탈중국 위해서 상생이 필수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네 저기다 매긴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그런 얘기도 좀 있었을 테고 대중국 관세 정책의 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선업계가 중국산 철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 그러니까 중국을 때리고 들어가게 되면 일단 중국에서 원자재 갖고 들어오는 그 입장에서 과연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중국 쪽을 갖다 때리고 들어가면 중국 입장에서는 뭐 다른 쪽으로 팔아먹기 위해서 가격을 낮출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꼭 굳이 나쁜 건 아니잖아. 근데 중국하고 거래하는 기업들, 우리가 그 트럼프 1기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하고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페널티를 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나오면 좀 애매할 수 있겠죠. 자, 미국은 중국산 철강제의 수입을 줄이는 동시에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것도 문제죠. 자, 중국산 철강제를 이제 수입하지 못하도록 또는 관세를 크게 매기도록 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중국산 철강을 구입을 한 다음에 그걸로 제품을 만들어서 나간다. 그러면은 중국산 철강으로 만든 제품이니까 이것도 관세를 매겨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중국산 철강이 중간재로 투입된 품목에 한해서도 미국이 수입 규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형 조선사들의 중국산 후판 사용 비중은 약 20%, 중소형 조선주들은 굉장히 크다고. 이거 예전에 제가 그 철강 관세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부분들 다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추진 시 국산 철강 가치 비율을 높이려는 이런 움직임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조선 3사에서 조선 기업들이 이제 수주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중국산 철강을 사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느낌들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산 이런 철강에 대한 어떤 수요를 좀 줄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가야 될 것이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불황이 이제 막 지나가서 이제 좋아지려고 하는데 후판 가격을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뭐 저가 공세로 점유율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지금 현재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조선이 최고인 것 같다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이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품질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네, 그쪽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쪽 중국 쪽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워낙 싸게 만든다라고 하니까 품질을 믿지 못했었던 그때 예전에 중국에서 이제 배를 수주받았던 그런 그 기업들이 되게 열받는 상황 많았잖아요. 뭐 배가 뭐 불량이에요. 배가 그 수조원 대 달하는 배가 불량이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만들어서 팔아먹었으니까 난 몰라 이렇게 돼버리면 네, 열받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중국한테 배 주문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어때요? 중국이 점유율이 굉장히 높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한 2배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이 좀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품질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를 많이 찾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소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그 배라는 게 다 철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철강업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쪽에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과 이제 배 가격이 상승하는 거 그래서 중국과의 가격 차이가 더 멀어져. 이게 품질 차이가 어느 정도 있지만 가격 차이가 더 큰 한 2배 차이 난다. 그렇게 되면은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네, 이 후판이 선박 제조 원가의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되는 부분들. 철강사도 지금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철강주하고 조선주하고 서로도 만나가지고 가격을 조금 조절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가는 모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관세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 전기차도 한번 볼까요? 전기차가 대부분 올랐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중국 쪽에서 판매량 감소된 데 이어가지고, 네, 독일 판매량도 더욱 급감했다. 이거 뭐 유럽에서는 지금 테슬라 완전히 퇴출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유럽 정치에 관여하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 때문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를 쳐내면 네, 좀 괜찮아질 수 있겠지만 네, 계속 저렇게 되어 있는 동안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테슬라의 주가가 여기 있죠. 테슬라가 한 달 사이에 무려 30%나 급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개미들 이중으로 곡소리 나오고 있다. 자, 지금 그 국내 투자자들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여기 보세요. 테슬라가 지금 네 마이너스 28.6%. 네, 이게 굉장히 큰
네, 그 타격적인 문제가 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네, 마이너스 28.6% 이게 테슬라잖아요. 이렇게 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테슬라를 국내 개미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국내 투자자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요게 이제 뭐 빚을 내서 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 나오게 되면 주가가 좀 안 좋아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해외 주담대, 해외에서 하는 거, 해외 주담대는 외화를 빌리는 게 아니라 원화 대출로 결제일까지 환율 변동 위험이 있다.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화를 먼저 빌려 그걸 가지고서 네, 외화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환율이 움직임에 따라서 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1,400원에 뭐 100달러를 빌렸다. 그러면 1,400원에 100달러면은 뭐 나중에 100달러 가지고 1,400원 받아서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환율이 뭐 내려간다든지 뭐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상황이 좀 바뀔 수가 있겠죠. 최근에는 환율이 상방에 고정된 상태라서 환율이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100달러를 갖고 와도 지금 나는 1,350원밖에 못 받는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네, 이것까지도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이런 것들은 결코 네, 좋은 상황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엔비디아를 또 두 번째 많이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떠오르고 있었던 팔란티아. 팔란티아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급락세를 보여가지고 16% 정도 떨어진 모습들. 마이크로소프트. 자, 유일하게 애플만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유일하게 애플만 지금 수익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상태에서 가장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테슬라. 네, 요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빚내서 투자만 하지 않으면 괜찮기는 한데, 이렇게 계속 빠진 게 계속 더 빠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인 거죠.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담보 비율을 맞추기가 다소 수월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환율이 네, 더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환율이 크게 변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네. 만약에 네, 해외 주식이 급락을 한다든지 급등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유의를 해야 된다.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근데 환율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높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거에 돈을 빌렸다라고 한다면 환율이 높아져가지고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달러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환율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네, 달러로 갖고 왔을 때 이 담보 비율이 더 늘어날 테니까. 근데 지금처럼 이제 환율이 높아진 상태에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여기 뒤쪽에 보면 뉴스 중에 환율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요거 있죠. 네, 외환 보유액. 야, 이것도 근데 뭐 크게 문제다라고 보기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외환 보유액이 지금 4,100억 달러 선이 무너졌다. 자, 이게 그래프를 보면은 굉장히 조금 네,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2021년도 말에 4,600억 달러. 근데 2022년도 말에 4,200억 달러. 그 다음에 2023년도 말에 4,200억 달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24년도 말에 4,100억 달러. 그리고 나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여기 써 있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보면,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네, 외환 보유액이, 네, 4,100억 달러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려갔죠. 네, 내려가게 된 모습입니다. 이게 뭐 2달 만에 내려간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사실은 좀 부담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비상계엄 직후에 환율이 급등하자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한도를 기존 500억에서 650달러 늘렸다. 이 외환 스와프는 당국이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를 공급하고, 네, 달러를 공급하고
국민연금이 이를 이용해서 해외 자산을 매입한 뒤에 나중에 달러를 갚는 방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외환액이 줄어든 이유는 국민연금이 이 외환 스와프를 통해서 달러를 가져다가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를 가져다가 해외 주식을 해외 자산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당장 우리나라가 뭐 환율에 개입했다라는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이 따로 있나요? 환율에 따로 개입한 것 같은 느낌은 아니다 라는 게 없나? 있나? 네.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없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써있냐. 지난달,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0.5% 정도 하락하는 등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 안정을 위한 시장 개입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국민연금이 갖고 갔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국민연금 니들이 갖고 갔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주요국의 외환 보유액은 중국이 달러를 무려 3조 2천억 달러, 일본이 1조 2천억 달러, 스위스가 9천억 달러 등등등등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9위권에 있습니다. 4,100억 달러, 독일이 4천억 달러로 바로 이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다른 나라들 보시면 인도하고 한국만 줄어들고 있어요. 인도하고 한국만 외환 보유액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고 있죠. 달러를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우디도 좀 줄었네요. 뭐 이런 데 빼고 지금 독일은 무려 224억 달러 늘어나는 모습들.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의 어떤 보유 그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계속 줄어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줄어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여지네요.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국 양회 이야기도 좀 있겠는데 중국에서도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또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로 가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에서는 전인대 업무 보고에 나온 경제 성장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의 어떤 성장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 성장률 목표를 3년 연속 5% 내외로 설정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더 집어넣는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이고, 이 딥시크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또 추가적인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식으로 AI 쪽 키우는 거, 그 다음에 이번 그 양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목표는 경제 이 성장률, 그 다음에 이 딥시크 AI 쪽 육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10대 과제, 10대 과제에서는 소비 진작, 투자 효율 제고, 전방위적 국내 수요 확대 등등등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5월달을 기준해서 뭐 한한령도 폐지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과학혁신 분야, 그 다음에 딥시크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발전시키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 같이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단기적 관전 포인트로 상반기 정책 집행 속도, 부동산에 대한 추가 조치, 그 다음에 15차 5개년 개발 계획, 반도체 AI 단말기, 물리 AI 밸류체인, 양자 컴퓨팅, 6G, 이제 6G, 우주 개발, 이런 쪽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회복, 이런 것들을 가져가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중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 생각됩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야심차게 뽑아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때리고 들어가는 부분이 많다 그러면은, 중국의 성장률이, 조금 정체될 가능성이 좀 있겠죠. 또, 그리고 중국도 이 시장 규모가 커져 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변동성이나 반등, 포인트들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덩어리들을 좀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한번 체크해보고, 중국 양회가 일단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봐야 되겠죠. 양회는 두 가지 얘기합니다. 전국인민대표회, 그래가지고 이거 전인대라고 그러고요. 전국인민정치협상회,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전인치라고 해야 되나? 전인협? 왜 이렇게 되나? 하여튼 이건 전인대라고 얘기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 거. 이 두 가지 회의가 같이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요거 나올 때마다
이제 이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중국의 어떤 정책 변화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중국 관련주나 중국 시점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패턴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국 쪽은 이제 이 양회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상승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오늘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네, 관세발 인플레 우려를 확인한 이 베이지북 발표된 거 이거 좀 봐야 되겠죠. 베이지북은 뭔지 아시죠? 경기 동향 보고서라고 써 있는데 이 페이지가 그 뭐라 그러죠? 이제 겉표지 그게 이제 베이지색이다라고 돼서 이제 베이지북입니다. 베이지북은 이게 뭔데요? 네, 용어를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거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베이지북은 그냥 베이지북이야. 베이지색이라서 베이지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 그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네, 초록색 책, 뭐 빨간색 책 이런 거. 빨간색이었으면 아마 레드북이었을 거예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희끄무리한 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 동향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서는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어떤 모양새에서 잠재적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 이것이 이제 문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관세에 따른 경기 우려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번에 공개된 베이지북에서는 관세가 무려 49회,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단어도 무려 47회, 네, 47회 등장을 했다는 거죠. 49회, 47회.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관세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뭔가 이제 불안정한 모습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것과는 별개로 제조업 활동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경제 활동이 둔화되거나 정체된 지역은 크게 늘어났다. 오히려 지금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트럼프가 하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경기가 좀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자, 베이지북은 12개 여는 관할 지역 중에서 4개 지역이 경제 활동이 완만한 성장을 나타냈지만 6개 지역에서는 경제 활동이 정체되었고요. 2개 지역에서는 오히려 위축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에는 12개 모든 지역의 경제 활동이 약간 또는 완만히 증가한 것에 비춰보면 경제 활동이 악화되었다. 그러니까 2달 만에 경제 활동 악화되었다는 것은 트럼프의 집권이잖아요. 지금 딱 2달 된 거잖아요. 그 시기 동안에 지금 경제 활동이 악화된 거고, 왜 그랬느냐라고 했더니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감, 인플레이션 등등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즉 경기가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나빠졌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조금은 애매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보여지네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오늘도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요 정도 상황으로 이제 시장이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느낌을 가져가시고, 오늘은 일단 자동차 관련주들이나 관세 정책의 완화 정책, 완화 기대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한 번 더 상승할 것이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 가지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